안녕하세요. 중환자의학과 김수아입니다. 나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중환자의학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론이니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대신 중환자의학이 어떤 환자를 어디서 보는지, 어떤 환자가 중환자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중환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지 정도는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흔하게 마주하게 되는 환자의 컨디션, 쇼크나 호흡부전 등에 대해서는 중환자의학 단원들을 공부하면서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낯설죠? 뭔가 이상한 기계들이 환자를 잔뜩 둘러싸고 있고, 환자는 뭔가 겁먹어 보이기도 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중환자실에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보는 중환자실에 대한 느낌은 60년대나 지금이나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고요. 이 수업이 끝나면 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인턴을 마치고 그리고 전공의를 마칠 때쯤에는 이러한 환자의 상태가 이렇게 낯설고 이상한 기계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돈되어 보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중환자실의 역사, 그리고 어떤 환자가 중환자인지, 그러면 중환자실에서는 대체 뭘 하는지, 왜 그런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흔히 보는 중환자실에서의 환자들, 가장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그룹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 어떤 질환으로 시작해도 중증도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맞닥뜨리게 되기 쉬운 그런 컨디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쇼크와 호흡부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또 안전하게 중환자실을 벗어나기 위해 인텐시비스트들은 대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환자실의 역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줄글로 꼭지를 붙여서 적어봤는데요. 가장 먼저 중환자실의 컨셉을 가지고 진료를 시작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였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아시죠? 크림 전쟁에서 중증 상태 환자들만을 따로 한 방에 모아놓고 환자를 보는 그런 컨셉을 갖고 온 사람이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렇게 하면서 아마도 환자가 좀 더 잘 모니터링이 됐을 거고 모탈리티가 꽤 좋아졌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의 기능을 크게 모니터링과 오간 서포트로 나눈다면 그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오간 서포트에 대한 큼직한 이슈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1864년에 최초로 음압장치를 통한 환기 보조를 고안해냈고 1880년에는 최초의 기관 삽관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의 컨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923년에 존스 홉킨스에서 최초로 회복실을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호흡기 치료실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현대적인 개념의 ICU는 1950년대 비로소 등장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뭘까요? 관같이 생기기도 했고 커다란 통에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환자의 머리가 놓여지고 몸통은 이 통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도 여기는 목과 그 기계 사이에 실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음압장치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최초의 인공호흡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 번 수업을 들어서 우리가 호흡하는 컨셉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자연스럽게 인간이 호흡을 할 때는 음압 호흡을 하게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흉곽을 볼륨을 억지로 늘려줌으로써 흉곽 내압이 외기압보다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들이시면 공기가 가슴 안으로 기압 차이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을 하는 원리가 되는데요. 그걸 그대로 극대화시킨 장비가 이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 안의 압력을 억지로 낮춰서 환자가 숨을 쉴 수 있게, 숨을 좀 더 편하게 음압을 걸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라고 이해를 하면 맞을 텐데요. 사실 이런 장치의 경우에는 FiO2를 조절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소아마비가 창궐했던 1950년대엔 이런 호흡기 치료실이라는 명목하에 환자들을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이런 통 안에서 치료를 도와주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환자의 IV 라인이나 이런 데 액세스하라고 이런 구멍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하루 종일 이런 식의 치료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 같죠? 우리는 결국 양압환기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건 최초의 기관절개 후에 환자의 벤틸레이션을 도와주는 장면이 될 텐데요. 1952년이라고 되어 있고 인공호흡기는 아니고 백잉을 통해서 벤틸레이션을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소아마비 환자의 모탈리티를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1,500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16만 5천 시간 동안 환자 옆에 붙어서 백잉을 해서 환자의 벤틸레이션을 시키고 이를 통해서 환자의 호흡근력 저하를 서포트했다는 그런 얘기. 다음으로 보게 될 사진은 최초의 양압 환기기인데요. 이제 아까 봤던 그 음압 환기를 보조하는 장치를 떠나서 엠브백잉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치의 별명은 미케니컬 스튜던트라고 합니다. 현대식 벤틸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콘솔 자체가 데스크탑 컴퓨터 정도 사이즈고 거기에 이렇게 블렌딩하는 가스가 나갈 수 있는 서킷이 연결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고 위에는 컴퓨터 모니터 정도 사이즈의 모니터가 있고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ICU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결국은 모니터링과 오간 서포트가 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오간 서포트들은 무엇이 있을까? 역사적인 사건들을 짚어볼 수 있는 사진을 몇 개 더 올려봤는데요. 자, 이 장치는 뭘까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뭔가 기계가 있고 이 라인들에 있는 빨간색은 전부 다 환자의 피일 것 같죠? 1971년 산타바바라라고 돼 있고 NEJM에 실렸던 최초의 체외순환기를 달고 있는 환자의 사진입니다. 현대 에크모가 환자의 피를 뽑아서 원심력을 통해서 파워를 만들고 그걸 다시 밀어 넣어주는 그 서킷, 환자의 체외에 존재하는 서킷에 들어가는 블러드 볼륨이 약 700cc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원심력을 이렇게 커다란 통에서 만들어내게 된다면 대체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블러드 볼륨이 추가로 필요할지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최근 사진은 아니고 코로나 때 사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지난 사진인데 이 기계도 굉장히 최신 기계는 아닌 것 같지만 아직도 쓰고 있는 기계이기는 하고요. 최근의 에크모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서킷, 여러분들의 검지손가락 정도 두께가 되는 서킷 2개가 아터리아 베인, 커다란 아터리아 베인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보면 인공호흡기 안 달고 있죠. 그래서 에크모를 달고 있더라도 항상 모든 인베이시브한 치료를 다 동시에 갖고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실제로 앉아서 책도 보고 식사는 피딩 튜브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의 세월 차이니까 반세기면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굉장한 발전을 인류가 의학계에서 이미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인지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어떤 환자가 중환자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많이 아픈 환자가 중환자가 될 텐데요. 아무데나 많이 아프다고 중환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눈이 많이 아파서 안 보이거나 그런 환자를 중환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직결된 기관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환자가 중환자라고 컨셉을 갖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직결된 기관, 폐, 심장, 뇌, 가장 다이렉트하게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간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간이나 콩팥 이런 곳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도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면 치명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계된 환자들의 생체 징후, 예를 들면 블러드 프레셔, 혈압, 심박수, 호흡, 체온,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징후가 될 거고요. 의식 수준 상당히 중요합니다. 뇌가 여러 가지 기관들을 코디네이션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중환자실에서 열심히 치료를 해서 상태가 좋아져서 심장도 튼튼, 콩팥도 튼튼, 폐도 튼튼 다 멀쩡해졌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환자에게 느끼는 상실감은 가족들의 상실감은 어마어마합니다. 환자는 말할 것도 없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수준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중환자를 감별하는 포인트가 될 거고요. 하지만 같은 컨디션이라도 30세의 젊은이와 95세의 어르신이 같은 컨디션에 있다면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들어가니까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병이 전혀 없는 아이가 ARDS, 물에 빠져서 ARDS로 온 경우와 폐암 말기 환자, 4기가 아니라 말기, 이제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산소 호흡기, 산소 서포트가 없이는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기가 힘든 폐암 말기 환자가 ARDS에 빠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의료진이나 가족들의 느낌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포괄해서 이 사람이 누가 더 심한 중증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망을 예측하는 척도로 가장 흔하게는 아파치 스코어, 지금 뭐 2, 3, 4 굉장히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고요. 또 셉스 스코어도 2, 셉스 2, 셉스 3 좀 더 정확한 예측과 환자 평가를 위해서 계속 조금씩 그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는 한데 아파치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2, 셉스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셉스 3가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망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환자의 전체 상태를 아울러서 평가하는 척도들도 있지만 단순히 장기 부전의 정도를 평가하는 스코어링 시스템들도 있어요. 소파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장기의 기능을 평가해서 점수화하지만 콩팥이나 간, 한 가지 장기만의 컨디션이 환자에게 얼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얘네들이 조금 더 사망률의 예측 척도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고요. 얘네들이 높은 경우에도 당연히 사망률은 올라가게 되겠지만 소파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면 쭉쭉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데일리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스코어링 시스템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까요? 아파치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높아져요.
예를 들면 아파치2 스코어 같은 경우에 50점을 넘으면 모탈리티가 90%에 육박합니다. 소파 스코어는 말씀드린 대로 풀모너리 펑션, 본메로 펑션, 리버 펑션,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라 컨디션, 그리고 뉴럴로지랑 레날 펑션을 이렇게 6가지의 장기를 1점부터 4점까지 각각 스코어링해서 최소 4점에서 최대 24점까지 갈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은 전반적인 환자 컨디션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환자들이 어떤 분류에 의해서 중환자실의 치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은 중환자실에서는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죠. Delicate Patient Care, 그리고 Invasive Procedure, 그리고 오간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환자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따라서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약물 치료들, 승합제 용량 변화나 아니면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 같은 그런 것들이 델리킷 페이션트 케어에 해당될 거고요. 심지어 아월리 유린 아웃풋을 시간마다 체크하는 것, 이런 것들도 병동에서는 하기 어려운 중환자실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환자 케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베이시브 프로시저를 중환자실에서는 할 수 있어요. 수술방에서 하기에는 좀 가볍고, 또 수술방까지 옮기기에는 환자 상태가 위중하고, 하지만 일반 병실에서는 할 수 없는 치료들, 예를 들면 이런 트라키오스토미 하고 있는 거죠. 환자의 스터널 노치와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중간 부분에 홀을 뚫고 딜라테이션 시켜가면서 트라키오스토미를 하되 이렇게 브론코스코피로 같이 정확한 위치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지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이 환자는 안 나왔지만 에크모, CRRT, 그리고 인공호흡기, 이렇게 3가지 오간을 모두 다 서포트하고 있는 환자의 아마도 자리에서 기계만 찍은 사진 같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이런 오간 서포트를 디바이스들을, 이 그림은 제가 굉장히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ICU의 기능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ICU는 인텐시브 케어를 하는 곳이지만 인텐시브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나이팅게일이 중환자만 모아놓고 본 게 ICU의 시초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처럼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 컨디션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상태로 바뀌는지를 잘 모니터링하는 게 인텐시브 케어, 환자 케어만큼이나 중요해서 ICU의 기능을 크게 2개의 축으로 나눈다면 저는 하나는 모니터링이고 하나는 환자 케어라고 ICU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러면 ICU에서 대체 뭘 모니터링하냐? 첫 번째가 베이직 헤모다이나믹 모니터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트레이트,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되는 아터리얼 블러드 프레셔, SpO2, 레스피레토리 레이트도 보고요. 템퍼러처 같은 것들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생체 징후이기 때문에 이것들만 충분히 부족함은 없겠지만, 요즘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건 하나의 상품인데요.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카디악 인덱스나 스트로크 볼륨 베리에이션, 스트로크 볼륨 인덱스나 SCVO2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카디악 아웃풋이나 아니면 이젝션 프랙션에 준하는 시스톨릭 펑션, 그리고 익스트라바스큘라 렁 워터, 즉 렁의 풀모너리 이데마가 어느 정도나 진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풀모너리 바스큘라 퍼메어빌리티까지도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썸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호흡기의 모니터도 대단한 환자의 모니터링 디바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모니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래프들은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예를 들면 풀몬 에어웨이의 리지스턴스가 얼마나 있는지, 또 오토핍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 그렇다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또 뭘 하는 사람일까요? 인텐시비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는 카디올로지 보드지만 주 관심사는 샥이고요. 그 외에도 환자의 뉴트리션이나 여러 가지 프로시저, 오간 서포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주로 인텐시비스트로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내과계에서는 풀모놀로지, 그리고 외과계에서는 GS 교수님들, 그리고 마취과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이분들은 다 모든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바꿔서 말하면 할 수 있는 중환자의 특징적인 문제들은 스페시픽하게 케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빨리 캐치하고 솔루션을 여러 사람들과의 협업을 이런 통해서 거는 이뤄낼 수 있는 의사의 영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뉴트리션 있죠?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재활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영양사, 약사, 그리고 물리치료사까지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잘 협업을 해서 환자를 좋게 하려는 마음이 합치가 돼야 환자의 프로그노시스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공의 선생님들이 제일 처음에 ICU에 오면 환자한테 뭘 해줄지 몰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환자가 일반 병실로 가려면 또는 퇴원을 하려면 뭐가 허들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하나씩 차근차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전공의들이 제일 먼저 환자 상태를 확인하게 되면 마주하게 되는 가장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환자의 피처들이 쇼크와 호흡 부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런 쇼크와 호흡 부전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환자에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다른 과 수업에서도 듣게 되겠지만, 그리고 호흡 부전 같은 경우에는 이후 강의에서도 확인하게 되겠지만 간단하게 개념은 접어드리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질병에 대한 치료 외에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환자가 안전한 치료 이후에 이제 안전하게 일반 병실이나 퇴원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샥인데요. 샥은 보통 혈압이 떨어지면 샥이다, 내지는 우리 환자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면서 쇼크가 온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걸 영화 같은 곳에서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정확한 샥의 정의는 혈액순환 부전으로 인해서 조직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혈압 저하가 동반이 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이 충분한가. 예를 들어서 심부전 환자나 간부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큘레이션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래 멀쩡하게 걸어왔지만 혈압을 재보면 80에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를 혈압이 낮다고 해서 샥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이미 그 상태에 어댑테이션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조직이 산소를 소모하는 데 큰 문제가 그 상황에서는 당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컨디션은 샥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티슈 퍼퓨전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조직에서 무산소성 대사가 일어나게 되는 컨디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샥 환자의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장기 기능의 변화, 산소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기 기능의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컨디션이 샥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몸에 세 개의 창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브레인, 그리고 소변이 잘 나오는지, 유린 아웃풋, 그리고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바이탈 오간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세크리파이스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샥 상태가 발생하면 환자의 스킨 컬러가 변하게 됩니다. 보통 모틀드 스킨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킨 모틀링이라고 얘기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블러드 락테이트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보통 혈압이 감소하면서 락테이트가 의미 있게 증가하고 그에 따른 오간 디스펑션이 눈으로 확인될 수 있을 때 환자의 샥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킨 모틀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하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샥이 발생하는 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부전에 의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혈액순환이 충분히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하이폭시아, 조직에서 하이폭시아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몸에서 그런 순환 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컨디션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이포볼레믹 샥, 바꿔서 말하면 서큘레토리 시스템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 어딘가에서 블러드 로스가 일어나면서 충분한 서큘레이션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카디오제닉 샥은 심장이 제대로, 바꿔서 말하면 펌프가 제대로 펑션을 하지 못함으로써 카디악 아웃풋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서큘레이션을 정상적인 속도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비너스 시스템은 컨제스천으로 인해서 이렇게 볼륨이 더 많아지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블러드 볼륨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옵스트럭티브 샥은 카디오제닉 샥이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메인스트림, 대동맥이나 아니면 심장 레벨에서 어딘가가 막혀서 심근 자체는 정상이지만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카디악 아웃풋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tam폰 같은 경우 심장이 눌려서 심근 자체는 정상이지만 LV 필링이 안 되면서 카디악 아웃풋이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을 수 있죠. 아니면 풀모니 트롬보 엠볼리즘 같은 경우 메인 풀모너리 트렁크에 옵스트럭션이 생기게 되면 역시나 LV 필링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카디악 아웃풋이 제대로 생성이 되지 못하는 그런 컨디션이 옵스트럭티브 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샥 중에 가장 흔한 건 디스트리뷰티브 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아나필락시스나 sepsis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생소하진 않죠. 디스트리뷰티브 샥은 서큘레토리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워낙에는 없는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메이저 다일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퍼퓨전 프레셔가 유지되지 않으면서 조직으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어떻게 DDX를 할 거냐를 생각하시면 환자의 히스토리, 인펙션이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알 수 있겠죠. 아니면 심톰, 심장, 가슴이 아팠어요 라고 한다면 MI 같은 카디오제닉 샥의 컴포넌트가 있었던 게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랩 결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CRP가 많이 올라가 있고 열이 펄펄 난다. 그러면 인펙션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지 않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히스토리와 피지컬 그리고 우리가 환자를 조사한 결과 랩이나 이학적 검사 결과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조금 더 패소피지올로지에 입각해서 확인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카디악 아웃풋은 정상이지만 SVO2가 떨어져 있는 경우 즉 산소 요구량이 초기에 증가하는 경우 하지만 서큘레토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디스트리뷰티브 샥을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 외에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필링 프레셔,
CVP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카디악 아웃풋이 이미 떨어져 있다면 그때는 필링 프레셔가 증가되어 있는지 정상인지를 통해서 카디오제닉 샥과 나머지를 감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이포볼레믹 샥 같은 경우에는 필링 프레셔가 떨어져 있겠죠. 볼륨만 감소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필링 프레셔 자체도 떨어져 있을 거고요. 옵스트럭티브 샥과 카디오제닉 샥은 모습이 사뭇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카디악 아웃풋도 감소되어 있고 필링 프레셔도 증가되어 있는, 그래서 앞으로 카디악 심박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될 텐데 이 경우를 DDX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요렇게 따라가지 않더라도 심장 초음파를 이용해서 보면 카디오제닉 샥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는 구석들이 보일 것이고 탐폰이나 풀모널 트롬보 엠볼리즘 같은 경우의 DDX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에코카디오그래피에서 조금 때로는 감별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초기에는 디스트리뷰티브 샥 같은 경우에 챔버 사이즈가 정상이라고 하고 또 하이포볼레믹 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샥 환자의 진단이 됐다면 제일 중요한 건 리서시테이션을 시작하는 겁니다. 샥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DDX 감별 진단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샥 자체에 대한 리서시테이션이 환자의 샥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지를 고민함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볼륨 리서시테이션이나 충분히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헤모다이나믹 서포트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골은 최소한의 블러드 프레셔, 민BP 65에서 70 정도를 맞춰주겠다는 거, 그러면서 충분한 산소 공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시전 세츄레이션을 최대한으로 유지시켜주는 것. 우리가 효과적으로 샥 리서시테이션을 했다고 얘기를 하려면 2시간 동안 환자를 보면서 블러드 락테이트 레벨이 처음보다 20% 정도씩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 같아서 긴 말을 제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하이폭세믹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 뉴모니아 같은 풀모너리 파렌카임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 하이퍼캠닉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 CO2 리텐션이 생기는 상황을 얘기하고요. 이런 타입 2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는 아스마나 COPD 환자 같은 경우에, 아니면 환자가 숨을 쉬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 하이포미아가 발생하는 ALS 환자 같은 경우에 볼 수 있는 컨디션이 될 거고요. 페리오퍼레티브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는 수술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를 뭉뚱그려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꼭 짚어두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은 하이 디맨드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호흡계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하이 디맨드 레스피레토리 페일이 조금 이제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호흡기내과의 영역이랑 살짝 안 맞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 디맨드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는 렁 파렌카임에는 문제가 전혀는 아닐 수도 있지만 렁 파렌카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테믹 하이퍼 메타볼리즘 스테이트에서 발생하는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꿔서 말하면 산소 요구량이 더 올라가게 되면서 렁이 정상이었지만 환자의 O2 디맨드는 더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 가지 또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때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레스피레토리 머슬 페일리어가 이런 하이퍼 메타볼릭 컨디션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환자가 이제 O2 헝거가 생기게 되고 하이퍼벤틸레이션을 하기 시작하면 숨을 많이 쉴 수는 있지만 바꿔서 말하면 그 숨을 쉬기 위해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공급해 주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평소에는 레스피레토리 머슬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약 카디악 아웃풋의 40%까지가 헐떡거리는 환자의 레스피레토리 머슬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안 그래도 샥이고 블러드 퍼퓨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로 인한 조직에서의 이스케미아가 발생할 수 있는 컨디션이 샥인데 그 샥이 더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렁이 정상이라도 하려는 목적에서 미케니컬 벤틸레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 환자 전체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에어웨이가 인텍트한가, 그리고 숨은 잘 쉬는지 여러 가지 단계에 거쳐서 레스피레토리 펑션을 서포트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옥시지네이션을 서포트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구현되어 있고요. 항상 첫 단계부터 가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환자들이 중환자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환자실을 벗어날 때 환자가 안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 합병증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노조코미알 인펙션, 환자가 아파서 왔지만 병원에서 추가적인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오래 달고 있으면 VAP,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굉장히 흔히 생길 수 있고요. 환자가 샥 때문에 센트럴 라인을 갖고 있었다면 그 센트럴 라인 자체에 균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 클랩시 같은 것들, 또 역시 흔히 볼 수 있는 노조코미알 인펙션 중에 하나고, 그보다 더 흔한 게 UTI, 코티라고 얘기를 하죠. 카테터 어소시에이티드 유리너리 트랙 인펙션, 이런 것들이 흔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당연히 샥도 올 수 있고, 이 새로 얻은 질병을 위해서 새로운 항생제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환자들에서는 DVT도 쉽게 생길 수 있고요. 멘탈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피지컬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스트레스 얼서는 굉장히 쉽게 생길 수 있어서 얼서 프로필락시스를 위한 메디케이션은 루틴으로 ICU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ICU에 있는 환자들은 본인이 먹고 싶다고 먹을 수도 없고 먹고 싶다는 의지 자체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뉴트리션, 그리고 거기에 아웃풋까지 같이 저희들이 조절을 다 관심을 갖고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BS 컨트롤 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기부스를 오래 하고 있었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한쪽 다리에만 기부스 오래 하고 있으면 그쪽 다리, 세 다리처럼 가늘어지는 거 경험해본 적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ICU에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머슬 매스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환자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ICU 어콰이어드 위크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도 어네미아, 리날 페일리어나 레날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 과정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딜리리움 같은 것들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 없이 환자가 안전하게 ICU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실제로 환자의 경험담을 한번 볼게요. ICU가 어땠는지. 이 사람은 워낙에 ICU에서 일하는 널스였대요, 직업이. 근데 이 사람이 ICU에 있는 동안 4년 전에 유로셉시스로 ICU에 입원을 했었다고 하는 50대인데요. 4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정상적인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I have never felt like myself again.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메모리도 좋지 않고 피지컬 액티비티도 좋지 않고, 옛날에는 하이킹을 좋아하고 클라이밍도 하는 액티브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세덴테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었고, 이제 의사나 간호사를 보는 게 무서워서 직업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상실감을 느껴서 그것들을 도와달라고 얘기에 대한 전체적인 합병증들이 이런 결과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봤던 이 환자에게는 태어날 때까지 ICU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메디컬 스튜던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 환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은 아마도 아프고 몸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잃어버리게 되죠.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당연히 제대로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속되다 보면 환자는 아프고 신경질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의료진들은 반복적으로 세더티브나 아날제직스를 사용하게 되고, 이것들 자체도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딜리리움이 생기고
엑서사이즈는 힘들어지고 위크니스 심해지고 근데 이러다 보면 환자는 다시 또 앵자이어티가 생기고 그럼 약의 용량은 늘어나고 비셔스 사이클을 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 ICU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펑셔널 아웃컴을 좋지 못하게 만들고 이후의 삶까지 영향.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는 이런 일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번들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아프지 않게. 충분한 아날제직스를 써서 환자가 페인 때문에 아지테이션을 보이고 딜리리움이 생겨서 더 많은 세데이션을 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페인 컨트롤을 잘 해주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될 거고요. 벤틸레이터를 오래 달고 있는 건 제일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세더티브를 중단하고 환자가 거기에 견딜 수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환자가 숨을 잘 쉴 수 있다면 벤틸레이터를 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약들, 어떤 세더티브, 어떤 아날제직스를 쓰느냐 역시 이 환자가 선망이 더 심해지지 않고 빨리 좋아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딜리리움이 이미 생겨버렸다면 거기에 적절한 처치를 해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딜리리움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력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환자가 움직일 수 있게 재활치료를 중환자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역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더 어렵게 돼버리긴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언맷 니드를 가족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패밀리 인게이지먼트 역시 굉장히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원하는 환자의 상태는 ICU에서 환자가 누워있더라도 좀 더 의식이 깨어있고 그리고 인지기능이 살아있어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환자가 알고 치료에 순응해서 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것. 더불어서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 컨디션이라면 치료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피지컬리 액티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환자의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의료진과 명확한 소통을 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는 컨디션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ICU 치료에서 가장 저희가 지향해야 하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ABCDEF 번들, 페인 컨트롤부터 세더티브, 딜리리움의 확인, 그리고 그럼으로써 벤틸레이터의 케어 기간을 최소한으로 해주고 이런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시간을 줄여주고 그럼으로써 ICU에서의 재원 기간을 줄여줌으로써 환자의 프로그노시스를 좋게 해줄 수 있을 거다, 있다라는 에비던스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브레인 펑션을 유지시켜주고 또 좀 더 인디펜던트하게 여러 가지 장기 기능들을 그리고 환자의 퍼포먼스들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당연히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도 올라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서바이벌도 좋아지지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CU 리버레이션 저희가 원하는 환자 케어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쵸? 어떤 ICU 리버레이션? 환자가 깨어있고 인지기능이 살아있어서 피지컬리 액티브한 상태로 본인에게 일어나는 치료 과정들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럼으로써 환자의 이모셔널, 스피리추얼 리드까지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환자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바로 건강하게 환자가 됐습니다. 샷 케이스 몇 개를 준비했는데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샥인지 왜 샥인지 레스피레토리 페일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